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상태 교수입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 지금 4학년일 텐데요, 주로. 그동안 예전에 아마 17학번 같은 경우 2018년 1학기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한 학기에 수업을 통해서 17학번 학생들은 만난 기억이 나고요.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 그전 학번 더 선배들은 그 이전에 입학해서 군대 가기 전에 혹은 군대 다녀와서 제 수업을 같이 듣고 경험한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제가 오래간만에 4학년 그런 수업을 여러분들 맡게 됐습니다. 제가 일부러 자청을 해서 이 4학년 수업을 맡았는데요. 4학년 수업을 제가 맡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 3년 정도 통계 분석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과목을 수강을 하고 또 배우면서 새롭게 알아진 것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꽤 여러 해 전에 만들었던 과목이 바로 요번 학기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제공하게 되는 고급 통계 분석 방법론이라고 하는 강의입니다. 이 강좌는 제가 어떤 측면에서 강좌를 만들었냐 하면요. 4년 동안 통계학을 전공하는 또는 데이터 분석을 전공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사회에서 가장 널리 또 여러분들이 진출해서 사용하게 되는 분석 기법들이 그동안 조금 혼란스러웠다고 하면 기초 통계부터 시작을 해서 두 집단에 대한 비교인 T검정, 또 상관 분석, 또 회귀 분석과 관련되는 내용, 분산 분석과 관련되는 내용, 또 범주형 자료 분석과 관련되는 내용, 다별량 분석과 관련해서는 주성분 분석이나 인자 분석, 그 다음에 군집 분석, 판별 분석 이런 모든 분석 기법들을 망라해서 기초부터 마지막 다별량 분석 기법까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사회에서 활용되는 모습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정리를 하면은 내가 4년 동안 배운 그런 데이터 분석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고급 통계 분석 방법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개발을 해서 강좌를 제공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강좌를 만들어서 제가 몇 년 진행을 했다가요. 다른 학교에 그 행정일을 봉사하면서 이것을 제가 계속하지는 못했고요. 다시 올해부터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통계 분석 방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학생들이 그동안 분석 기법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체계적으로 전달해 주고자 이 과목을 제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맡게 됐습니다. 원래 다들 알다시피 3월 개강해서 2일 날 여러분들 첫 수업 시간을 강의실에서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본 강좌에 대한 의미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부득이한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이야기할 수 없어서 굉장히 속도 좀 상하고 여러분들한테 그 미안함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좀 잘 이해해주고 곧 4월에 날씨가 좋아지면 이제 강의실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강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여러분들 직접 보면 얼굴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면하지 않는 이런 온라인 강의를 부득이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려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강좌가 한 학기가 15주인데요.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통계 분석에 있어서의 기초 통계부터 또는 그 다별량 분석 기법까지
그 내용이 이제 여러 주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은 제가 기업에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기업에 가서 코스로서도 이렇게 제가 교육을 쭉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한 학기 여러분들 새롭게 만났는데 이번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졸업하기 전에 데이터 분석 기법을 전체적으로 한번 내가 새롭게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실력을 기르는 그런 시간으로 같이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첫 주 1주차인데요. 1주차는 여러분들이 그 최근에 특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되지만요. 데이터 분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또는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회자되는 용어입니다. 인공지능까지요. 그래서 첫 주는 기초 통계를 가리키는 것의 시작이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빅데이터부터 최근에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기계학습 또는 딥러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과 연결되는 그런 전반적인 시대의 흐름이나 구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첫 주에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이번 주 강의는 여러분들이 현재 데이터 분석을 전공하고 있는 또는 통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졸업하기 전에 어떤 내용들을 더 잘 정리하고 나가면 내가 사회에서 전문가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아마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강좌 1-1이라고 슬라이드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빅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이름 주제를 가지고 첫 주를 여러분들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수업 계획서상에 다 안내가 되어 있겠지만 간략히 본 강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면요. 교과목명은 방금 이야기한 고급 통계 분석 방법론이고요. 수업은 월요일날 6, 7, 8교시 우리 학교 수업 시간 기준에서 보면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20분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교재는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가지고 있는 그 교재일 텐데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SPSS 데이터 분석 입문이라고 해서 저하고 이제 강현철 교수님이 집필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 강좌를 진행하는데 좀 참고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별량 자료 분석은 여러분들이 세스 다별량 자료 분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3학년 때 배웠을 텐데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SPSS 다별량 자료 분석이라고 고려대학교 이제 허명희 교수님하고 몇 분이 쓴 그 책을 참고로 하려고 합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학과 그 도서에서 여러분들 참고해서 좀 보면 되고요. 기존의 세스 다별량 자료 분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같이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번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그 4학년이니까 다들 알 텐데요. 이 교과목에 대해서 성적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저는 대단히 출석을 중요시 여기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그래서 출석 20%, 중간 30%, 기말 30%, 또 과제 20%에서 전체 100%로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내려놓은 나름대로의 지침이 있다 보니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 비율에 의해서 성적이 부여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제 교재 위에 어떤 것을 주로 가지고 그 수업에 임하게 되는가 하면은 매주 주제가 좀 달라질 텐데요. 주제별로 핸드아웃 PDF 파일하고 여러분들의 실질적으로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런 실습 파일들을 여러분들 그 직접 매주 제공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잘 인쇄해서 보면서 같이 여러분들 수업을 쫓아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수업은 일단 제가 각 분석 기법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 정리된 내용을
SPS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뭐 1학년 때 주로 써봤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이용해서 실질적인 사례들을 직접 해보고 그 결과를 해석하고 그걸 또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매 기법을 여러분들 익히게 되면 그와 관련되는 실질적인 사회의 예제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적용을 해서 그 결과를 뽑아보고 그것을 직접 정리해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방법론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좌 안내는 이 정도로 간단히 마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분석이다 또는 통계 분석이다 이런 얘기들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방법론적으로 뭐 머신러닝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통계학은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걸 다들 알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왔고 그것이 현 시대에서는 이 데이터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비춰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루는 지혜가 우리한테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데이터, 즉 데이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숫자로 이루어진 뭐 휴대폰 번호 이런 건 수치 아닙니까? 또는 여러분들의 은행에 돈을 맡긴 것 이런 것도 수치일 겁니다. 이런 수치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우리는 정형화된 데이터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여러분들 그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검색하는 글들은 글자죠. 문자. 그런 건 텍스트라고 합니다. 또는 이렇게 사진 이런 거 보면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 많이 올리는 이건 이미지 데이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비정형화된 데이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먼저 최근에는 그런 SNS 상에 비수치형 데이터가 아주 핫하게 뜨겁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다가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데이터 역사의 시작은 수치 데이터와 관련되는 내용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는 많은 부분이 수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라고 하는 것 또는 이 수량화라고 하는 수치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흐름을 통해 왔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3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슬라이드 보면 메소포타미아 현재로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아마 들어보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메소포타미아에 5,000년 된 점토판이 발견됐는데요. 거기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보리 29,086자로 37개월 뭐 등등등. 바로 이렇게 5,000년 된 점토판에도 이런 수치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수치의 역사가 출발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런 책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출처이고요. 그걸 제가 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수치화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어떤 그 발전과 변화가 있었는가? 그걸 두 번째로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들 졸업하기 전에 대부분 학생들이 뭐 그 해외 여행 이런 것들을 한두 번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저도 뭐 여행을 가끔 다니는데요. 여행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유럽이죠. 유럽 여행을 여러분들 가고 싶어합니다. 뭐 유럽은 굉장히 여러 나라가 있고요. 근데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자주 보게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성당입니다. 성당, 카톨릭 성당. 그리고 또 하나가 시계탑입니다. 시계탑.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두 개 중에 수치와 연결되어 있는 건 시계탑을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유럽에 가면 이런 시계탑들이 많을까? 거기서 뭐 기념사진도 찍고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에 유럽의 대부분의 도시는 과도할 정도로 돈을 지출을 하면서도 아주 최고급 시간을 이제 측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설치하는데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 시대 배경은 시간을 갖다 이렇게 수치화해 놓는 것, 이런 것들이 그 도시의 수준을 말해주는 클래스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냥 돈을 어마어마하게 쏘면서 막 경쟁을 일으켰던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측정의 수치와 이런 것들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 그 이후에 보면 여러분들 뭐 올해 태어난 출생자 수가 몇 명인지 또는 사망자 수는 몇 명인지 이런 뭐 수치 기록들이 이후에 이제 과학과 관련되는 물리학이든지 천문학 이런 등의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이런 수치의 열기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 슬라이드 맨 아래쪽에 나와 있는 수량화 혁명이라고 되어 있는 그 번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숫자에 대해서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기가 되고 어떤 발전을 이루어 왔는가 그걸 살펴본다면요. 여러분들 거기 슬라이드에 보면 알다시피 숫자 표기 여러분들 지금도 쓰고 있는 게 뭡니까? 로마 숫자죠. 로마 숫자. 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운 아라비아 숫자예요. 로마 숫자는 이제 영어 표기과 같이 이제 I 두 줄, I 세 줄, I의 V 꺾기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1, 2, 3, 4, 6, 7, 8, 9 뭐 이런 겁니다. 예전에 보면은요, 이탈리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통 16세기인데요. 그렇게 이탈리아에는 여러 가지 부호들도 많았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집에 돈의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재정을 담당해서 관리를 하는데 보면 계산을 하는데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로마 숫자 첫 번째 I와 네 번째 IV는 첫 번째는 자릿수가 하나인데 네 번째는 자릿수가 두 개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릿수가 다르다 보니까 계산을 하는데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밖에 나가봤더니 아라비안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와 다른 숫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1, 2, 3, 4, 5, 6, 7, 8, 9. 이건 다 한 자리 아닙니까? 10부터 99까지는 두 자릿수 아닙니까? 그런 걸 보고 그거를 가지고선 계산을 하는 법을 해보니까 계산이 훨씬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시대에 이 로마식 자기네들 숫자와 더불어서 아라비아 숫자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유럽에 확산되면서 실질적인 숫자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 인류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오는 수치적으로 굉장히 큰 혁명을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한글을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들여다가 우리가 글을 쓴다. 그러면 우리의 문화를 버리고 다른 거를 완전히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혁명이고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기들의 숫자가 아닌 그런 아라비아 숫자를 받아들여서 사용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화적 혁명이었고 이것이 제1의 수치적 혹은 수량화적 혁명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제2의 수치적 혁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숫자 체계가 부실하면요 과학적 발전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 체계를 갖춤으로써 과학적 발전이 크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이렇게 세계에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럼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수량화의 열기에서 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참고해서 얘기를 한다면요. 그 세종대왕 12년 1430년에 세금제도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전화로 뭐 여론조사 받고 또는 집에 뭐 휴대폰으로 받기도 하고 설문지로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당시에 여론조사라는 게 최초로 이루어진 거고요. 우리나라에. 무려 표본이 17만 2,648명 전국 8도에 걸쳐서 한 겁니다. 세금제도를 개혁하고 싶어서 세종대왕이 한 건데요. 결과가 찬성이 57%, 반대가 43%라서 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세금제도 개혁안을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국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데 이런 여론조사가 활용된 게 이런 어떤 수치적인 모습의 의사결정의 모습을 우리도 볼 수 있다. 또 하나 여러분들 보면요. 장영실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종대왕 시대의 발명가죠. 발명가.
최근에 한석규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예전에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최민식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네요. 두 사람이 나오는 영화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 치국이 이게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냐면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비가 내리면 얼마나 왔는지 궁금한 거예요. 근데 비가 왔을 때 보면은 그 모래가 있고 돌이 많은 데는 물이 밑으로 많이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땅이 단단하고 이런 데는 물이 좀 더 고여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위치에 물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물이 고여 있는 양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종류에 따라서 비가 얼마나 왔는지 측정을 해보면 그 차이가 변동이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이걸 정확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그릇을 올려놓으면 그릇은 밑이 막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고이지 않습니까? 그릇으로 재면 어디서 재든 그 비가 온 양이 굉장히 안정적인 결과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만든 게 이 측정의 안정성을 생각해서 만든 게 치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가 얼마나 왔는가 측정한 거죠. 이것이 세계 최초입니다. 이런 수치적 관심을 세종대왕은 크게 가졌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역사적으로 벌어졌던 어떤 수량화의 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여러분들 5쪽인데요. 그러면 데이터 분석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 또는 데이터 과학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1학년 때부터 제 수업 시간에 드리겠지만 통계학은 스태티스틱스고 그것은 스테이트 플러스 IS, TICS 즉 스테이트는 국가라는 의미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주정부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지식체계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수치 체계 정보가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통계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는 얼마나 되는가? 사람들의 수명은 얼마나 되는가? 올해 농업 생산량은 얼마나 됐는가?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 싸울 군사수는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거죠. 굉장히 그 숫자도 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원래 통계학의 출발은 그렇게 큰 데이터, 빅데이터에서 사실은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좀 어려운 학문론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면서 학문으로서 통계학이 체계화가 됐고요. 최근에는 컴퓨터, IT 또는 ICT 이런 거의 발달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컴퓨팅을 활용해서 벌어지는 그런 문제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데이터 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발달하니까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모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말이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시작은 통계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통계, 즉 이렇게 빅데이터가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스몰 데이터라고 하는 여러분들 서베이 알죠? 조사 데이터라든지 보통 조사는 1000표본 정도 돼야 좀 격을 갖춘 조사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실험을 한다면은 동물 실험도 있고 임상 실험도 있는데요. 최소 100샘플 정도 돼야 이제 좀 격을 갖춘 균형화된 실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작은 데이터의 연구가 과학적으로 활발해졌다. IT 발달과 더불어 다시 빅데이터가 리바이벌 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겁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분석이라는 건 원래 분자가 나눌 분자고 석이 쪼갤 석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쪼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전체 자료, 데이터를 성별에 따라 나누어 보고 지역별로 쪼개보고 하면은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나누고 쪼개므로써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분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4학년이니까 대부분 알겠지만요. 데이터 분석은 크게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가 EDA라고 하는 거죠. Exploratory Data Analysis, 즉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과 CDA라고 하는 그 Confirmatory Data Analysis, 확증적 데이터 분석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말 그대로요.
먼저 데이터가 이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데이터가 있고요. 그거를 잘 분석을 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데이터의 특징과 구조를 잘 탐색해서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고요. 빅데이터가 얻어진 것은 그것을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진다 잘 탐색해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가깝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확증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비타민C는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런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그럼 진짜 그런가를 확인해보고 싶은 겁니다. 확증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비타민C를 투여한 그룹과 비타민C를 투여하지 않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쪽 그룹은 이제 비타민C를 먹여보고 한쪽은 먹여보지 않고 그렇게 얻어진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걸 분석을 해서 역시 비타민C를 먹은 사람들이 비타민C를 복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감기에 덜 걸렸구나. 이런 걸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확증적 데이터 분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두 가지 탐색적 데이터 분석과 확증적 데이터 분석을 예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좀 더 명확히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기는 이런 겁니다.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과 걸리지 않는 사람들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료를 살펴보아서 비타민C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걸 탐색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가설을 세워보는 거죠. 그럼 비타민C를 복용하면 감기에 덜 걸린다고 말할 수 있느냐? 바로 이제 탐색적으로 이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검증된 것인가 하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대답하기 어려우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제 비교 실험을 설계를 해서 비타민C를 복용한 그룹, 그렇지 않은 그룹을 설계해서 새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통해서 그 가설이 맞는가를 확인해 보는 거죠. 확증해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다. 확증적 데이터 분석 CDA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두 가지 분석 기법이 잘 구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대형 마트에서 고객들이 이제 물건을 산 자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걸 이렇게 분석해 봤더니 일부 고객들은 온 많은 고객들에 비해서 유기농 식재료 비중을 많이 사가는 거로 나타났다. 이걸 이제 탐색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럼 그들은 일반 고객에 비해서 어떤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가? 그런 패턴과 다른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몇 개 관심이 있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내는 거죠. 그랬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걸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고객의 일부를 뽑아서 몇 가지 이제 속성이라든지 소득,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잘 조사해서 실제로 그렇게 구매된 내역과 연결을 해서 이것이 다른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증해보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CDA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제가 이제 데이터와 관련되는 역사적 흐름, 또 우리나라의 흐름, 또 그런 데이터의 그 출발이 빅데이터로 시작이 돼서 다시 리바이벌 된 모습, 또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과 확증적 데이터 분석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 사례를, 이건 실제 사례들입니다. 보면서 이런 데이터에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무엇일까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산옥열 사례인데요.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1844년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거기 빈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산부인과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병동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산부인과에서 이제 그 산모가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낳다가 산모가 막 열이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폐열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산역열에 의해서 사망률이 있었는데요. 병동이 똑같은 병원에 병동이 두 개 있었는데 한 병동은 사망률이 16%고 하나의 병동은 2%인 거예요. 이게 뭐 지속적으로 이런 차이가 나타나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도. 그래서 이 차이가 왜 그럴까?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쭉 관찰해 봤더니 사망률이 높은 병동일은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이제 추모를 위해서 카톨릭 신부가 이제 출입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 신부가 출입을 해서 그것이 균이 전파가 돼서 이렇게 사망률이 더 높은 건 아닌가.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사제 출입을 막아보자. 그런 것도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률 16%와 2%는 차이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죠. 어렵게 결정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다시 쫙 관찰해 봤더니 병동일은 의과대 학생들 출입이 되게 많은 거예요. 병동일은 산파들, 아기 받는 사람들을 산파라고 하잖아요. 출입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의대생들은 수업 중에 해부학 실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의대생들이 해부학 실험을 하고 거기서 균이 전파돼서 이렇게 산모들한테 이런 건 아닌가 해서 그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해부학 실험한 다음에 손을 씻고서 지내라 라고 했던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지금까지 사망률이 높았던 게 우리 의대생, 의사들의 책임인가 해서 굉장히 그 심각한 반항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험 후 손을 씻게 하고선 봤더니 사망률이 2% 같아진 거예요. 되게 놀랍죠. 그래서 손을 씻으면 사망률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예측은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의대생들이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 상황에서. 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어떤 분석을 하면은 어떤 사람이 신용 불량자고 어떤 사람은 신용 우량자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 기법에서 갖고 있는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비교가 시대를 좌우하는 하나의 키워드라고 하면 지금은 예측과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그런 언어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은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남들에게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요. 구글의 독감 트렌드, 구글 FLU 트렌드라고 해서 구글에서 서비스한 겁니다. 이거는. 이 내용은 뭐냐면요. 2008년도에 독감과 관련되는 검색어의 프리퀀시, 빈도를 집계해서 앞으로 독감이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예측하는 이런 서비스를 구글에서 한 거예요. 이게 미국 질병관리본부보다 일주 이상 빠르게 독감의 유행을 예측해가지고 뭐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심지어 이제 네이처지라고 하는 유명한 저널에 소개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잘 예측을 했던 게 2009년에는 신종 인플루엔자의 세계적인 유행을 놓쳤어요. 구글에서 서비스한 게. 그리고 2013년에는 실제 발생률이 보다 2배나 높게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글에서 이 독감 트렌드 예측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즉 2008년도에 제일 처음에 이제 독감과 이제 유행을 했을 때 그런 사이트를 조회하면서 조회수가 굉장히 늘었겠죠. 그 빈도가 많다 보니까 독감이 유행할 거라고 빠르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감에 대한 것을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런 조회수가 늘어나면서 독감이 많이 발생할 거다라고 과도하게 예측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측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측과 설명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2008년도에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도 똑같이 그런 결과를 주는가 그런 재현성의 그런 문제도 이 빅데이터 분석에서 굉장히 주의해서 바라야 될 문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측과 설명에 대한 문제 또 그 결과가 다시 동일한 결과를 재현해낼 수 있는가의 문제 이것이 실질적인 사회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이고 가장 뜨거운 이슈이기도 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시간의 마지막 사례를 이야기를 할게요.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자료인데요. 2차 세계대전 여러분들 들어봤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투기가 날아가서 이래 막 폭격도 하고 또 탄환도 맞고 이럽니다. 생존 전투기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도로 귀환한 생존해서 돌아온 전투기인데 그 전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총탄 흔적들이 이제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해서 돌아온 그 전투기들은 어떤 부위에 주로 총탄을 많이 맞았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전투기에서 이렇게 타는 기록이 없는 부분, 즉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안 맞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곳에 맞은 전투기는 추락을 해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타는이 없는 부분에 맞은 전투기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건 그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돌아온 생존 전투기의 데이터만 있지 그런 타는이 없는 부분을 맞은 전투기들은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한 전투기의 데이터만 있다 보니까 객관적이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편향 데이터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된 데이터만 보면은 전체적인 전투기의 타는에 대한 것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대표성의 문제를 크게 안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로 적용하는 것에 위험성이 내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 없이 지금 사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경각을 불러일으키고 싶고 그런 이야기들을 외부에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측된 데이터는 우리가 잘 디자인된 데이터가 아니라 즉 표본이 우리가 구한 데이터가 모집단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 대표성의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요. 대신 조사라든지 실험 데이터는 잘 디자인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생존 전투기 타는이라고 하는 것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기계학습 머신러닝 예측은 대표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시간 1주차 첫 번째 시간 강의를 마치고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